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하고자 합니다. 연설 내용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요, 이 구호는 있는데, 외침은 있는데 강론과 대안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무능한 능력, 무능을 고백을 한 운동권의 기득권 세력이다. 그런데 무능하다. 이렇게 고백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정을 얘기하려면요,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분들의 입장과, 또 거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반성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전 너무나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면서 2016년 촛불 집회를 제1차 촛불혁명, 그리고 최근에 서초동 여의도 검찰개혁 조국 수호, 이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서 조국 사퇴, 문재인 정권 심판 외친 그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반촛불혁명입니까? 이렇게 원내대표부터가 진영을 나눠서 갈라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연설이다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통해서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 때문에 공수처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안 보십시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보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과 특별검사 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니 독립된 수사기구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금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살아있는 문재인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차원에서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검경 간에도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사실은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런 모델에 근거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법안이 사실 통과되면 검찰 권력에 대한 상당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들어있는 최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 이 두 개만 제대로 통과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토록 얘기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합리적 차원에서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견제,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 안 된다는 얘기를 이인영 대표가
이미 해버린 겁니다. 검찰 권력은 견제하는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답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 위에서 공수처한다는 주장 이제 접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연설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국회가 해야 될, 부응해야 될,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될 사항으로 첫째 민생경제입법, 둘째 확장재정 합의, 셋째 정치사법 사법개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경제입법을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근데 연설 시작할 땐 검찰개혁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국정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거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연설이었음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생경제입법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하면 연설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내일부터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최고위 회의나 당정회의 때 첫 번째 의제를 민생경제입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협,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내의 요인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경제를 하면서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건 못했고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잘하고 있는 건 뭐고 못하고 있는 건 뭐고 중소기업한테 좀 주문해야 될 건 뭐고 공공부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외부 변수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요인으로 지적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야당 리스크랍니다. 전 야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지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보다 먼저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뭐고 못하고 있는 게 뭐고 그래서 정부 야당은 이런 건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건 더 잘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은 이걸 좀 도와달라 이런 패턴이 돼야 야당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정부 여당의 확장 재정 정책이든 어떤 종류의 경제 정책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무조건 야당 리스크만 얘기해버리면 역으로 저는 한국 경제의 최고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늘 거수기만 하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소신과 용기를 보여주는 극소수의 의원 한두 명 빼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해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리스크 이거부터 해소하는 일에 나서길 요구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확장 재정 정책을 얘기할 정도 수준의 내용이면 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연설문을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디에 언제 쓸 것인 거에 대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 대안을 내야죠. 재정을 확장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어디에 언제 쓸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없이 그걸 갖고 논의하자?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장차관을 불러서 당정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 여당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논의할 걸 제안한다.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미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든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던 IMF 위기를 극복하고 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큰 일 중에 하나가 정보고속도로망을 정부가 나서서 깔았던 겁니다.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이었죠. 이렇게 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민간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분야 이런 쪽을 잘 선정해서 재정 투자를 집중해 하고 모자라면 더 쓰는 그런 확장 정책을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분야를 정부 여당이 개발해서 내놔라. 그게 국민들의 요구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동방성장하면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열렙니다. 누군 동방성장 안 하고 싶냐고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요. 왜?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의 룰이 이미 대기업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고 통계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인영 대표 연설문에 740개 대기업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의 52%, 하위 90%에 속하는 66만 개의 기업 이익이 12%에 불과하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려면 동방성장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불공정한 경기의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여망을 담아서 제대로 된 재벌개혁 정책을 해내야 됩니다. 재벌개혁 정책은 공정,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했는데 원인 진단이 엉망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해줬다? 세제 지원해줬다? 그거 왜 해줬습니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한 데 따른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땜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진단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책이 올바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구호는 있고 외침은 있는데 구체적인 강론과 그 강론에 따른 합리적 대안이 없는 연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의 특징입니다. 노동계 보고도 합의의 장으로 나와라.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노동계 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노동계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 공공부문의 노동계인지 중소기업 작은 사업장에 있는 그런 노동계인지 이미 기득권화 돼버린 노동계들을 보고 전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늘 부여하는 이런 방식의 노동정책 갖고는 노동개혁 절대 불가능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을 들으면서요, 북한 비핵화의 문제나 외교의 문제, 대일외교, 대북외교, 대미외교, 대중외교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한 진단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국방 이런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을 제안하지 못한 것은 전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구호 외치지 말고요. 합리적인 의제들, 대안 갖고 토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들한테 협력을 요청할 건 요청하고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것은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 주셔야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에 구체적 강론과 대안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비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